자, 이제 우리가, 잠깐 보면 이제, 307페이지에는 박스를 보면, 결국에는, 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인데, 예컨대 가로 안에, 왼쪽에, 채권의, 자, 이중양수인은 당연히 대항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자, 선행하는 양수인이 있고, 후행하는 양도인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중 양수인, C1 있고 C2 있다고 그러면, 이중 양도 받은 사람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선행하는 사람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먼저 양도 받은 사람한테. 그죠? 또, 질권자, 또 채권을, 그러니까 양도 받은 다음에 질권 받아봐야 꽝이죠. 그리고, 우리가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양도인 채권자. 양도인의 채권자는 관계없죠. 그죠? 보세요. 이게 좀 처음에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문제집 보고 맞추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자, 이렇게 말은 해드려요, 말은. 근데 이해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해해도, 거기서 이해하면 또 꽝이니까. 자, A가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어요. 양수했어. K1이야.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고, 얘는 양수인이야. 말을 잠깐 바꿔. 얘는 또 양도인.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거기에 보시면 보세요. 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그죠? 양도인의 채권자가 이걸 압류가압류했어. 그죠?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이 압류가압류가 이게 먼저인지 봐야 돼요. 그죠?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따서 이미 뭐는 양도한 다음에 압류가압류 해봤자 꽝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양도인이 파산자. 이 양도인이 파산했어. 파산 관계없죠. 파산을 했더라도 양도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팔렌 잘 써놨어요. 오른쪽에 써놨어요. 오른쪽에 A, B 같은 문제인데, 괜히 빅 써놨는데, 보세요. 우리가 대항요건만 이제 양도 통지 안 했다는 거지. 양도 통지를 안 해서, 우리가 양도 통지 안 하면요,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KY라는 사람이 먼저 양도받았습니다. 얘는 7월 5일에 받았어. K2라는 사람은 7월 30일이야. 그러면 원래 얘가 양도 계약을 한 날이에요. 그럼 양도 계약 한 날 기준이 아니고 양도 통지를 누가 먼저 했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양도 통지라는 것은 뭐예요? 양도 통지라는 것은 대항요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대항요건. 제3자한테 대항해서 통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양도 통지를 빠뜨렸어. 법무사가 하라고 했더니 법무사 직원이 안 했대. 사람 도는 거죠? 그럼 양도 통지를 안 했으면은, 보세요. 양도 통지를 안 했다면 얘는, 그죠? 얘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얘가 없다군요. 통지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통지는 양도했다고 하면 나중에 얘한테 하면 돼요. 그죠? 또 얘가 알면 돼. 근데 아무리 이렇게 알아도 얘한테는 대항 못 해. 그죠? 그러니까 통지 먼저 했다. 그러니까 이건 통지 안 한 사람, 통지 늦게 한 사람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는 얘들끼리 문제가 아니고 얘한테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얘한테 대항 못 하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 요건을 흠결했어. 통지를 안 했대. 그래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은 보세요. 자, 이 둘이 그래요. 내가 양도 통지 안 해도 채무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채무자에 의해 제3자한테 대항 못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에 의해 제3자는 양도된 채권에 관해서 요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처한 자야.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얘가 양도 안 했다면요. 얘하고 요 K2는 요 K2하고 K1, K2는요. 얘는 요 양수인에 대해서 양립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얘가 통지 안 했으면 얘는 땡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늦게 했지만. 그죠? 한마디로 그런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가진 자의 하나므로 만약에 선행하는 저당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 양소 전업관자는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대항할 수 없는 아니 이거는 양립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어. 그러면 1번 저당권자를 양도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얘가 먼저 양도 받았어요. 그럼 얘한테는 대항할 수 있죠. 어차피 얘는 1번 거 받는 건데. 그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행하는 저당권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 저당권자는 거기에 앞에 있는 대항 요건을 갖췄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대항할 수 있어요, 걔한테는. 왜? 그건 저당권은 순위 따라 가는 것이지 대항력이 아니니까. 그죠? 다시 한번 그래서 됐죠? 그러니까 이건 써놓으세요. 그건 양립이 돼요. 그죠? 양립이 돼요.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제3자에 대항하려면요, 반드시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서 승낙을 받거나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라는 증서란 것은 그 작성일자가 완전히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고, 보통은 이제 공증인 사무소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 있는 공무원이 확정일자에 있는 그 사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공정서에다가 날짜를 찍어주거나, 그런 공문서에 대해서 공무원이 찍어줬던 나타냈게 우리가 그죠? 공증인이 하거나 법원이 하거나 공문서를 하거나 또 심지어 내용 증명도 개인 사문서에다가 뭐죠? 우체국이라는 공무원이 찍어주죠? 이런 문서다 이거예요. 물론 그건 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민법 붙이겠습니다. 또 양도 통지는요, 대리나 사자가 됩니다. 사자에 의한 통지 가능합니다. 보통 우체국 같은 경우가 사자죠? 통지해 준 거죠? 그래서, 양도 통지는, 그렇죠. 양도는 꼭 양도인이 직접 가야 돼? 그거 아니고요. 보통,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 무방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 권한에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대리로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양도가 있은 다음에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그때 판결의 확정일자가 만약에 그 확정일자가 써 있는 그 판결문에 있다면 그것도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예요. 예컨대 하나 더 볼까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예컨대 임대차 보증금이 부부예요. 나는 지금 남편한테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서 예컨대 2분의 1 지분만 양수하였어. 그러면 양수한 자는 지분 양도서에 대해서 채무자의 승낙서에 대한 한마디로 임차인 변경 계약서를 가져가서 임차인이 바꿔주기란 공증 사무실에 가가지고 사서 인증 받았다면 그 사서 인증 받은 날짜가 그 확정일자야. 왜냐하면 조문에 붙이게 공증 사무소에 받은 날짜도 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채권 양도 승낙서를 첨부해서 보통 가압류를 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가압류 신청서에 접수 일자가 찍힌 날짜도 확정일자인 증서야. 그러니까 얘가 채권양도 받아가지고 확정일자에는 통지를 안 했어. 안 했지만 가압류는 쳤어.
그러면 가압류에 찍힌 날짜가 그 날짜야, 그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날짜 잘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중 양도를 했을 때는, 자, 채권이 이중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양수인 간에 서로 우열은 그 통지나 승낙서에 붙여져 있는 확정일자의 선우, 즉 우리가 확정일자의 선우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그 양도에 따라서 채무자가 알아야 돼. 채무자의 인식인, 즉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설이 아니고 도달한 날짜나 또는 승낙한 날짜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아무리 미리 받아도 도달을 늦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4번에 물론 이 채권 양도 전에 그 사전 통지는 안 됩니다. 그이고요. 5번째, 채권 양도가 만약에 다른 채무에 담보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채무가 변제가 됐더라도 그것은 양도인과 양수 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양도 채권의 채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채권 양도인 양수 간의 채무를 뭐 서로 간에 소멸했냐 관계없이 일단 양도된 채무는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겁니다. 설령 거기 둘 사이에 피담보 채무가 뭐 소멸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일단 양도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누구에게?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 달라고 청구를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요, 그때는 채권자 불합치로 공탁을 하는 것이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공탁 문제예요, 그죠? 자, 승낙에 대한 조건. 자, 우리가 양도를 할 때는 채무자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승낙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관념의 통지지만 양도에 대해서는 예컨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 양도할 때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도계약의 해제입니다. 우리가 지명 채권을 양도한 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그 해제를 이유로 원래 채무자에게 양도 채권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합니까? 양수인이 해야 돼요. 동을 치고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경합됐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상계가 다 나버렸네요. 볼까요? 그 채권 양도 통지 당시에 상계가 작성이 안 됐는데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도 아마 양도인에게 채권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때 그 변제가 도달됐습니다. 자, 우리가 양도인이 이제 A입니다. B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계 배웁니다. 상계. 지금 채무자가 이제 얘한테 할 건데 돈을 1억을 줘야 돼요. 근데 얘도 상계를 하고 싶어. 8천만 원을.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요. 그러려면 이 상계를 채무자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채무자는 이때 이 채권이, 즉 이 상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그 자동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 B가 A한테 채권이 이게 변제기가 도달됐어요. 이미 8월 15일 됐어. 그러면 나도 줘 그러면 상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언더라인에 채무자의 양도된 채권이 우리가 그 양도 채권에 앞서 자동 채권이 내가 변제에 도달됐다면 채무자는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죠. 야, 8천만 원 까고 2천만 원 줄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밑에 건 기출문제인데요. 아까 그겁니다.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했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소멸시효의 중단에 해당하는 재판상 청구죠. 청구입니다. 틀린 얘기죠.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달려있는 채권을 함께 양도를 받았네요. 자, 1번. 자, 저당권에 대한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한테 받은 거죠, 양도를. 그럴 때 그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 실행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나오죠. 이건 집행법 공부하실 때 나온 거죠. 자, 우리가 그 채권 양도 받으면서 저당권과 함께 양수받은 사람은 물론 저당권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기 등기를 마친 다음에 마치고 저당권에 대한 실행 요건을 갖추는 이상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한마디로 양도 통지 안 해도 얼마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채무자는 경매 절차의 이해한계이니까 내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라는 이유로 경매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로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 가서 뒤늦게라도 대항 요건을 갖춰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 채권도 양도받고 저당권도 양도받는 양수인이 신청을 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가 실효가 되지 아니했다면 그러한 경매 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경매 신청은 당연히 양수 채권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얘기죠.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을, 자 보세요. 선순위 1번 저당권 채권을 양수받았어요. 근데 대항요건 아까 통지를 안 했어. 그렇더라도 후순위자 채권자는 그 양도에 대항할 수 없는 제함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그냥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예, 똑같이. 그래서 2012년 법무사 문제죠. 예. 자, 다시 말하면 볼까요? 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은 없는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해 제함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대해서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1번 저당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채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걔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함자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는 그냥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에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를 담보하게 줘줬더라도 그죠? 그 채무가 변제로 갚았어요. 그 이후로 채무자가 양수인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지금 이 A하고 K 사이에 채권이 둘이 뭐 갚았다 그거는 얘가 고려할 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돈을 줘야 돼. 달라면. 그건 밑에 판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312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넘겨와서. 아까 봤던 기출문제인데, 자, 민법 451조 1항에 따르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은, 그렇죠. 채무자가 채권이 성립했다, 성립, 존속, 행사에 대한 저지, 배척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채권의 귀속에 대해서 누구에게 양도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언더라인은 채권의 귀속은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기명 채권은 조문해 볼까요? 523조에 있습니다. 무기명, 보통 여기서 무기명 채권은 뭘까? 채권자가 누군지를 쓰지 않았어. 보통 이제 우리가 버스카드, 그죠? 버스카드 10,000원짜리 해가지고요. 야, 너 줘. 갔습니다. 그죠? 그럼 버스카드 같은 거는 그 버스 옛날에 종이 같은 거, 그 채권이죠. 그거는 그냥 주문 끝나는 거예요. 버스카드 그냥 주문요, 그냥 10,000원짜리 투고 다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겨부가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거기 뭐 통지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 5번 밑에 문제 보시고. 자, 그렇죠. 그 임차인은 굉장히 많죠, 이게.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도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죠. 나중에 내가 그저 임대차 계약 끝날 걸 대비해서 보증금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겁니다. 우리가 가번에 우리가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 양도 통지했습니다. 근데 양도 받은 다음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연장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311페이지입니다. 임대인이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양도 통지가 되면요,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안 돼요. 또 연장에 대해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는 미칠 수가 없어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법무사분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양도됐는데 갱신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기간 끝나면 계속 못 살아요. 양수 달래니까, 그죠? 나번에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받은 사람이 양수인이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지금 이거죠? 예컨대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8월 말일 되면은 보증금을 줄 돈을 양도했어. 그럼 양수인은 8월 말 되면요, 얘한테 보증금 주세요. 2억.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임대인이니까. 그러면 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나가야지. 집을 비워야지 돈을 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보증금을 양도했으니까 얘는 줘야 되는 거 맞는데 얘가 집을 명도를 해 줄 거 아니야? 명도를 해야지 보증금 줄 걸 얘한테 주지. 그러니까 명도하고 보증금 주고.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이때 명도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요, 얘는 언제 받아, 돈을? 돈을 안 받아. 그러면 누가? 이 채권 양수인이 이 채권 양도를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채권자 대위로 명도 청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채무자고 채권자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위로 명도할 때, 우리가 원래 채권자 대위할 때 금전 채권하고 명도 청구권의 대위는 뭐죠? 채무자의 무자력은 필요 없습니다. 집을 비우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따라서 언더라인에 보시면 임차인의 가혹 명도가 선의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명도를 구할 때 그 채권의 보존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과는 관계없죠. 집주인이 돈이 많든 무슨 상관이죠? 집을 비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명도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의 무자력은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몇 번 배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채무인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뭐죠? 채무에 대한 또 이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반대적 면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채무자를 보는 겁니다. 채무자. 그러면 이 채무를 이렇게 C가 채무를 이렇게 인수를 받을 수 있죠. 그죠? B가 A에게 되는 채무를 얘한테, 그죠? 넘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채무를 인수할 수 있죠. 이게 채무 인수죠. 통상의 채무 인수는요,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해요. 면책적. 따라서 채무가 넘어가면요, 얘는 더 이상 채무는 소멸돼. 채무가 없고요. 채무가 없고 얘한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얘한테 동의 받아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은행 같은 경우도 집을 살 때, 보세요. 집을 살 때도 똑같죠?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은행이야. 얘는 집이야. 집을 이 다음에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자, 집을 5억에 사. 근데 여기에 A라는 저당권이 2억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없으면 그럼 돈이 있으면 그냥 5억에 사고 말소하고 내가 설정하면 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 집을 팔면서 이 채무를 인수하고 난 3억만 주겠다. 나중에 얘가 은행한테 그죠? 이자 주다가 이제 이걸 갚으면 되겠죠? 2억을. 그러니까 이건 2억이라는 저당권부 채무를 그때는 인수하겠죠. 그때 은행이 동의를 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이 또 신용도 파악할 거 아니에요. 시작하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하면요. 동의하면은 채무 인수고요. 만약에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은행이 동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하면 그냥 살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안고 사면 되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저당권에 대해서 2억을 갖다가 내가 사요. 그리고 그래요. C가 내가 3억을 줄 테니까 나 2억은 내가 안고 있을게. 어차피 안고 있어도 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갖다가 이 집을 그죠? 이자를 다 줄게. 이자를 못 주면 결국에 집은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형매가. 걱정 마라 그래요. 그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자, 이거는 이 둘 사이에만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를 우리는 법에서 이행 인수라고 그래요. 채무자는 그대로 있어요. 채무자는 그대로 있고 그 채무를 주는 이행하는 부분만 매달 이행하는 부분을 내가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면책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행인수야. 그러면요, 만약에 돈을 못 주면 그렇죠? 지금 B에서 C로 매매로 그 아파트가 넘어갔죠. 물론 여기 있는 저당권이 안고 넘어갔죠.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 C의 집을 경매를 넣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안 갚으면요, A가 B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신용이 나빠져. 채무자니까. 그러니까 얘가 빨리 경매 넣어 그러면 경매 넣는 것도 얘가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만 이렇게 고약한 거지. 채무자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익인수와 다른 거다 이거죠. 시험은 요게 다르요. 요거. 오히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B도 책임지고 C도 책임져. 둘 다. 그러면 A는 줬죠. 자, A가 돈을 줬더니 2억 줬어요. 그랬더니 B가 좀 직장에 나왔어. 나오니까 A가 그래. 이제 그만 주고 2억 줘. 2억 줘. 그러니까 5년 동안 더 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나오는 바람에 자기도 애들 있고 그런데 그죠? 그러면 그걸 갚겠다 그래. 그랬더니 A가 그래도 줘. 그렇게 말해.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B가 C를 가져가지고 자기 형이 있어. 형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같이 책임질게. 인수할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인수는 보통 이게 병존적 인수죠.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요,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요, 둘 사이에 형제 다 알죠. 이렇게 인수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공동 연대 관계가 있어. 그럴 때는 그 연대 채무 관계가 쓰는 거라고 그래요. 모르면 이때는 어떤 연관계가 없을 때는 그때는 부진적 연대예요. 그러니까 병존적 채무 인수는 실제로 얘가 보증 서는 것도 아니야. 보증은 뭐야? 둘 다 채무자예요. 보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채무자고 보증은 내가 주채무자고 보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 인수는 이게 연대 채무를 지거나 부진적 연대 채무를 지는데 하여튼 연대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뒤에 배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면책적 재무인수 배운 다음에 병존적 이익인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인수. 먼저 1번을 볼까요? 그 면책적 채무인수를 봅니다. 자, 채무인수는 이제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제함자, 즉 새로운 인수인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고 채무인수 계약으로 됩니다. 채무인수에 의해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면제입니다. 면하고 인수인하고 똑같은 채무를 지는 점에서 보통 민법에서 얘기하는 채무인수 그러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봅니다. 자, 채무인수는 일단은 453조에 보면요 채권자와 그죠? 이게 채권자와 B 사이 할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 다시 한번 채권자와 CDC 새로운 인수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무자와 보세요. B하고 C끼리 할 때는 뭐죠? 당연히 A하고 C끼리 할 때는요 동의가 필요 없지 계약자니까. 근데 B하고 C끼리 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채권자하고 계약할 때가 있고요. 454조에 채무자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454조 먼저 볼까요? 제함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할 때는 당연히 뭐죠? 채권자의 은행의 동의가 필요해요. 채무자끼리 할 때는 은행한테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승낙을 봐야 됩니다. 그죠? 됐죠? 물론 채권자가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은 그죠? 채무자나 새로운 채무자한테 할 수 있습니다.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죠. 자, 위에 올라가서 채권자 계약할 때. 자, 이번에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요, 그 사는 사람이 은행 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예 제함자가 채권자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를 해. 그러면 당연히 채무자는 채무를 면해. 그래서 우리가 면책적 채무인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채무도 성질이 인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이항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인수인은요. 이해관계 없는 제함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이해관계 없는 제함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없어요. 그죠? 한마디로 채무자가 반대. 이 C가 전화가지고 야 내가 돈 갚아줄게. 동호회 회장이야. 하도 저 친구가 힘들어가지고 야 내가 갚아줄게 대신. 근데 그 사람이요. 아우 반대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죠? 이해관계가 없어. 그죠? 나도 보세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함자는요. 채무자가 반대하면요. 그 다른 말로 채무자 의사에 반하면요. 채무를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왜 이해관계도 없는데 남의 채무를 인수할까? 아니 왜 이해관계도 없는데 남의 채무를 인수할까? 저 인간들이 그죠? 자, 그럼 1번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2번 저작권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K1이고요. K2입니다. 자, 여기에서 채무자는 지금 둘 다 채무자는 이제 건물주인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A라는 아파트가 지금 경매를 지금 A라는 사람이 계속 이자를 못 내고 있어. 자, 근데 여기 1억이 있어요. 얘도 캐피탈인데, 얘도 1억이야. 그러면 보세요. 근데 이 집은 지금 2억입니다. 근데 얘는 이자율이, 얘는 제1금융권이고요. 얘는 대부회사야. 여긴 이자가 적어도 한 35%,
34%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19%인데 연체가 34%예요. 여기는 제2금융권이요. 300%인데 이자 해봐야 뭐 5%, 6%가 안 돼. 연체 해봐야. 그러면 보세요. 이 K2라는 사람은요. K2는 좀 불안하긴 해요. 이자는 많이 받지만 원금이 깎일 수가 있어요. 보세요. 2억인데 이게 한 번 유찰되면 1억 8천이죠? 그럼 이 사람은 그동안 받은 이자가 한 4천만 원은 돼요. 이자가 높으니까. 근데 당장 경매가 들어가면요. 토해야 될 것 같아. 이게 2억의 경매 들어가면 한 1억 7천쯤 될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이자를 많이 받았지만, 이거 뭐, 그죠? 7천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럼 자기는 1천만 원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될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요. 자, 이 사람의 목적은요. 이 경매를 좀 늦게 하면 좋겠어. 근데 꼴보기 싫은 게 얘야. 얘 꼴보기 싫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얘가 은행 가서 쇼부 보는 거지. 채무를 다 인수하겠다. 채무를 인수하겠다. 그래요. 내가 다시 치겠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채무를 갚을 수 있잖아요. 내가 채무를 인수하면요. 나는 갚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의 경우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무를 대변제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변제하면요. 이거 땡큐예요. 그러면 얘는 이걸 인수할 때 얘는 경매 안 놓고 있어. 그럼 계속 걔는 쫙 받는 거죠. 이자를. 봤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남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500만 원만 좀 인수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한 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사안이 약간은 지금 그것도 후순위자니까 이해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을 이걸 왜냐면 보통 이런 걸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런 걸 같은 업종끼리 낄 때는 뭐 금융감독원에서요. 이런 거를 규제를 해. 규제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죠? 이런 거 서로 왜냐면 이쪽 은행과 이쪽 은행이 게 서로 짜고 치잖아. 짜고 치면 1금융권 손해보는 거야. 그죠? 얘는 다 빼먹고 다 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규제하니까 제3자를 내세워서 이거를 브로커를 내세요. 그래서 인수를 해. 대변제. 그런데 그러면 이때 대부분 그래서 1금융권이요. 본사에서부터 이거 동의 안 해줘. 다 거의.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인보를 하면 돼. 동의해줘. 근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쓰는데 그 얘기는요. 이 양에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요.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도 인수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뭐죠? 승낙받은 행위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수할 채무. 우리가 어떤 전 채무가 이전됐을 때는 그에 수반해서 그렇죠. 수반해서 종된 채무까지 인정받습니다. 예컨대 이자나 위약금 같은 채무도 같이 따라옵니다. 자, 문제는 내용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요. 채무자의 반대에서 인수할 수 없다. 그 반대 해석하면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반대해도 인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 K1이 땡큐 하면요. 인수해요. 반대해도. 자, 그래서 그럼 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누굽니까? 그거는 불가분 채무자. 그런데 채무자가 여기 있는 A1만 있는 게 아니고요. A2, A3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끼리 불가분 채무자끼리 연대 채무자끼리는요.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보증인도 인수할 수 있죠. 물상 보증인,
담보 목적물의 제함청자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 불가분 채무자는 뭐예요? A1, A2, A3는 어차피 채무를 인수해야 돼. 뭐가 있을까요? 불가분 채무자가 뭐가 있을까요? 임대보증금. 자, 여기서 A가 B 보세요. A1하고 사례 보세요. B가 있습니다. B1이 B2가 있어요. 남편이고 부인이야. 근데 우리가 임차인이고 이게 임대인이야. 그러면 자, 임차인은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기간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남편 청구할 수도 있고 남편 부인 다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2억이면요. 1억이 아니고 둘 다 2억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퇴직했어 못 주겠어 그래도요. 부인이 직장 다니면 여기다 압류할 수 있어요. 그죠? 2억을 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인수하는 거지. 남편이 반대해. 주지 말라고. 반대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일이 들어오니까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 사람들이 또 연대라면요. 당연히 얘는 반대해. 왜? 자기는 압류할 게 없어. 반대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압류할 게 있으니까 내가 대신 채무 인수하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또 보증이 똑같죠. 여기 주채무자가 있고 B1이 보증인이 B2야. 그러면 주채무자는 지금 파산하려고 그래. 자기는 그죠? 반대겠지. 그러나 보증인은 보세요. 주채무자가 파산해도요. 보증인은 파산 안 하면 책임 계속 지는 거예요. 따따르니까.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파산해도 보증은 채무 들어올 테니까 얘가 인수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 채무자, 연대 채무자, 보증인, 또 물건 보증인, 또 담보 목적으로 안고 한 사람도 책임져야 되죠? 이 사람들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외우세요. 그죠? 불가분, 불연, 보물 3. 외우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약간 이거는. 하여튼 불연, 보물 3은 반대해도 할 수 있다. 반대해도 할 수 있다. 5인방. 반대할 수 있는 5인방. 5명이에요. 따라서 2학년 잠자인 불연, 보물 3. 이 사람들은 채무자가 반대해도 인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3자와 등장 안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 보세요. 채무 인수할 때, 자, 이 채무자가 B1이 B2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증인, 여기에 있는 물건, 담보. 그러면 우리가 이 A가 B한테 채무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채무를 인수할 때 B2가 여기 있는 보증인까지 따라가지 않죠.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보세요.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전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이나 또 제함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 인수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B가 B2한테 채무 인수하면요. 이 보증인은 땡큐죠. 그죠? 사항에 승낙의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수인하고 채무자 간의 계약을 인수하면요. 채권자가 승낙에 의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함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권자에게 승낙을 할 것인지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요. 승낙을 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절한 걸로 봐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승낙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은, 그죠? 승낙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으면요. 거절한 걸로 봅니다. 저도 객관식 문제 풀 때요. 너무 잘 나오니까, 자, 인승 거절. 인수에 대해서 승낙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거절이다. 거절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자, 채무인수 효과. 자, 457조.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예컨대 승낙을 한 달 했다 했어. 그러면 그 승낙을 대해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요. 그죠? 채무는 언제? 승낙 시가 아니고 처음에 인수한 때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채무인수의 승낙은요. 소급표. 같은 시옷이에요. 승낙은 소표. 승소. 이렇게 되죠? 됐죠? 제3자고를 취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458조입니다.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자, 인수인은 전채무자로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서는 아까 봤던 것이죠. 자, 우리가 전채무자에 대한 보증이나 제함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함자가 인수에 동의한 때는 소멸을 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자, 채무인수로 인한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을 하는데, 따라서 채무자는 이제 종전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한다. 판례에 의하면 면책적 별치시 보세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 중단인 채무의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세요. B가 거의 10년 다 돼가는 날 B2한테 채무를 인수했어. 그러면 그날 중단되고요. 다시 또 10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잘 보시고,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 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승인이 되면은 채무 인수한 날부터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그거 한번 나왔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인수인의 항변권. 우리가 인수인에 대한 항변권. 자, 498조에 들어서 채무가 불성립, 그렇죠? 채무가 아예 없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어요. 불성립, 무효, 취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채무를 인수한 사람은요, 옛날 사람의 계약을 취소나 해제가 안 됩니다. 그죠? 채무를 인수해놓고 자기가 A, B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계약의 취소는요, B하고 A만 할 수 있는 것이지 C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취소나 해제는 아니다. 또 인수인은 전채무자가, 잘 보세요. 전채무자가 채권자에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얘가 상계를 안 했는데 얘가 대체할 수 없어요. 끝으로 4번에 우리가 물상보증인이 그 저당권 채무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채무와 면책적 인수에서 이를 원인으로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경등기는 그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그죠? 그 물상보증인이 새롭게 다시 저당권자에게 새로운 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보세요. 이 A 은행하고 B가, 그죠? 얘가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럼 5억이야. 근데 인수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채무를 또 계속 집니까? 인수한 때까지 채무지.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채무는 담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 볼까요? 우리가 그 판례, 몇 개 보고, 한 5만 더 보고 보겠습니다. 자,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는요, 종래 채무가 소멸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목적인데, 채무인수로 해서 종전 채무자 지위가 교체돼서 새로운 당사자로서 들어서는 것인데, 문제는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종래 채무자는 채무 관계에서 탈퇴를 해서 면책만 된다는 거예요. 면책만. 따라서 종래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채무 인수로 종래 채무가 소멸됐는데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당연히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목이 이제 우리가 지금 면책적이라고 말했어요. 시민수가. 자, 우리가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자 여기 B한테 채권자면서 여기다가 이제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채무를 C가 인수합니다. 그러면 이 채무 원래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채무가 소멸되고, 그죠? 이 저당권도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놔두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은 채무는 남아 있는데 책임만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는 저당권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저당권부에 대해서는 그냥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 잘 보시고 그래서 끝에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저당권은 남아있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이번에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않은 담보는 기존 담보에 대해서 그대로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무를 병존적 인수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것인데, 이때는 한마디로 보세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줄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B2가 B1도 책임지고 종전에 한 사람이 지은 채무를 이 추가되는 B2가 같이 해. 그러니까 병존적 채무인수는 뭐예요? 이 둘 간의 계약을 하지만 수익을 보는 사람은 제3자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오로지. 그죠? 그래서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근데 여기에 2009년도 8월달에 판례 나왔어요. 잘 보세요. 펼치시고. 그러면 중첩적 채무,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이 병존적 채무 인수를 다른 말로요.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대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할 때 만약에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이 없이 했다면, 그죠? 그런 경우는 드문 거 아니냐, 그죠? 드문 거 아니냐. 따라서 실상은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는 원칙적으로 주관적으로 서로 공동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알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관적으로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것은 연대다. 그러니까 만약에 B2가 B 몰래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몰라도 대부분 알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연대 채무고, 만약에 인수인이 채무자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서로 주관적으로 서로 아는 관계도 아닌데 그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부진적 연대다. 펼치시고,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요? 중첩적 채무인수는 우리가 어떤 부탁을 받고 했을 때는 연대고, 부탁을 안 받았을 때는 부진적 연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거는 맞아보겠습니다. 맞아볼까요? 끝내죠, 뭐, 이것도. 2010년 판례입니다. 사업 또는 어떤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채무와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만큼, 이거죠? 제일 맞죠? 예컨대 집을 사면서 그 채무만큼 매매대금에서 깐 거죠. 그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이게 아까 봤던 이행인수입니까? 병존적 인수입니까에 대한 판단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밑에 보실까요? 밑에. 지금 이번에 사례는 지금 임대 아파트를 샀어요. 사면서 돈이 없으니까,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은행에서 대출금 채무를 내가 갚겠다. 라고 인수를 했어요. 대신 매매 대금에서 그 대출금에 그걸 공제한 나머지만 당연히 매도인이 좋겠죠. 그래서 임대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또 매도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까지 승계했어.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은 이행인수가 아니고 판례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밑에 볼까요? 한 5개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인수한 채무자인 그 제함자가 종래 채무자와 더불어서 동일한 채무를 지는 것을 중첩적 채무인수. 그죠? 또는 병존적 증서를 합니다. 판례는 둘 중에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게 채권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병이에요. 병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도 병이에요. 또 병존적 채무인수는 마치 우리가 보증과 비슷해요. 성격이. 왜 껴들겠어 가서.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끝으로 4번에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권자라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게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럴 때는 그때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때 채권자가 그걸 또 수익에 의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얘가 오케이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금전 대차 돈을 빌리면서 소유차로 그 채무자의 그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약속금을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돈 빌린 거에 대해서는 중첩적 채무에서 봅니다.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해해 보겠습니다.